세상은 지금 전례 없는 속도로 재편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되면서 유럽의 안보 지형은 흔들리고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의 복귀를 예고하자 나토 체제의 균열은 더욱 깊어졌다. 그동안 자국의 방위 산업을 신뢰하던 유럽 강국들조차 미국 의존의 위험성을 절감하며 새로운 해법을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의 시선이 향한 곳, 바로 대한민국이었다. 최근 영국을 비롯한 유럽 주요 국가들이 경남 사천을 직접 방문해 KF-21 보라매의 시제기를 확인했다. 단순한 외교적 방문이 아니라 실질적인 기술 검증과 생산체계 점검을 위한 행보였다. 이는 한국을 단순한 기술 협력국이 아닌 동급의 전략 파트너로 인정한 역사적 장면이었다. 영국은 이미 자체 차세대 전투기 개발 경험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한국의 현장을 찾았다. 그 이유는 단 하나, 한국식 방산 모델에서 기술 독립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였다. 이 변화의 기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한마디였다. 이제는 너희 스스로를 지킬 시간이다. 나토 회원국들을 향한 이 발언은 사실상의 자주 방위 선언이었다. 유럽 각국은 더 이상 미국의 무기 체계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현실 앞에서 자국 방산 산업의 한계를 절감했다. 그리고 이들이 찾은 대안은 놀랍게도 한반도에서 태어났다. 한국의 방산 시스템은 더 이상 신흥국의 실험 모델이 아니다. 이미 세계 시장에서 검증된 생산 속도, 가격 경쟁력, 정비 효율성을 모두 갖춘 완성형 구조로 평가받는다. 트럼프는 공개석상에서 한국의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를 언급하며 유럽은 한국의 속도를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한국은 단 10년 만에 방산 신흥국에서 글로벌 표준으로 도약했다. 유럽의 방산 구조는 여전히 복잡하고 비효율적이다.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는 뛰어난 성능에도 불구하고 단가가 1억 달러에 달하며 납기 지연이 일상화되어 있다. 반면 한국의 FA-50 블록 20은 최신 레이더와 공중급유 기능을 탑재했음에도 불과 3,200만 달러 수준이다. 이 차이는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체계의 문제였다. 한국은 주문부터 납품까지의 리드타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며 생산 정비 훈련 무장 공급까지 원스톱 체계를 구축했다. 이러한 효율성은 단순히 값싼 무기를 만든다는 의미가 아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것은 한국형 방산 구조가 보여주는 실전 중심의 속도다. 폴란드, 말레이시아, 필리핀, 콜롬비아 등 여러 국가가 이미 한국산 무기를 실전에 투입하며 신뢰성을 입증했다. 특히 폴란드는 FA-50PL 2차 계약을 확정하며 한국과의 협력을 공동 생산 단계로 확대했다. 즉, 한국은 단순한 수출국을 넘어 유럽의 생산 파트너로 자리 잡은 것이다. 유럽 각국이 개발 중인 차세대 전투기 프로젝트 FCAS와 GCAP는 기술 분담과 일정 지연으로 발목이 잡혀 있다. FCAS의 시제기 완성률은 40%에도 못 미치며 초도 비행은 2032년 이후로 미뤄졌다. 반면 한국은 이미 KF-21 시제기 6대를 완성하고 300회 이상의 시험 비행을 마쳤다. 2026년 초 블록 2 양산이 공식화되며 한국은 유럽보다 최소 5년 앞서 실전 배치 가능한 플랫폼을 확보한 유일한 나라가 되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하나의 이름이 있다. 바로 보라매. 한국 공군의 상징이자 자주 국방의 결실로 태어난 전투기 KF-21은 단순한 기술의 산물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세계 군사 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세계는 그 보라매를 주목하고 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신호는 영국의 결정이었다. 영국이 왜 그리고 어떻게 한국의 전투기 산업에 손을 내밀게 되었는가? 그 배경에는 단순한 기술 협력 이상의 정치적, 전략적 계산이 숨어 있었다. 바로 지금 영국의 움직임은 유럽 전체의 방향을 바꾸고 있다. 영국이 움직였다. 그들의 방산 역사는 세계 최정상급이었다. 스핏파이어에서 타이푼까지 공중전의 역사를 써내려온 나라. 그러나 지금의 영국은 더 이상 과거의 영국이 아니다. 높은 인건비와 노후화된 생산체계, 복잡한 계약 구조는 영국 방산산업의 발목을 잡았다. BAE 시스템과 롤스로이스는 여전히 세계적인 기술력을 자랑하지만 한정된 인력과 높은 복지 비용으로 인해 생산 단가가 급등했고 정부 예산은 한계에 부딪혔다. 영국 국방분석연구소 NIDR의 보고서는 충격적이었다. 한국형 방산 시스템을 동일한 전력 수준으로 복제하려면 최소 2.7배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결과였다. 즉, 한국이 이를 투자해 얻는 효과를 영국은 3을 써야만 따라잡을 수 있다는 뜻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영국은 결단을 내렸다. 바로 한국의 모델을 배우는 것이다.
영국은 단순히 부품을 납품하거나 기술을 이전받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 그들의 진짜 목표는 KF-21의 공동기술 파트너로 참여하는 것이었다. 즉, 전투기 엔진과 핵심 시스템에 대한 공동 지분을 확보해 자국 방위 산업의 생태계를 재건하는 것이다. 이 결정은 영국이 자존심을 내려놓고 현실을 받아들였다는 신호이기도 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 움직임을 영국 방산 재생 전략의 중심이라고 평가했다. 영국은 롤스로이스를 전면에 내세워 KF-21 프로그램에 접근했다. 겉으로는 엔진 납품 확대를 위한 협력처럼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훨씬 더 큰 그림이 있었다. 유럽의 한계를 넘어 동아시아와 중동 그리고 동유럽까지 확장되는 차세대 전투기 시장의 공급망 주도권을 다시 쥐려는 것이다. 전투기의 심장은 엔진이다. 엔진을 지배하는 자가 향후 수십 년간 항공우주 산업의 흐름을 결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은 단순한 하청이 아니라 공동개발과 지식재산권을 보장받는 구조를 원했다. 그들은 한국의 ITAR로부터의 자유를 약속했다. 미국의 수출 규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제3국에 수출할 수 있는 공동기술 모델을 제시한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교류가 아니라 정치적 카드였다. 한국은 오랫동안 미국의 ITAR 규정 때문에 전투기 수출이 제한되어 왔다. KF-21에 탑재된 G414 엔진이 미국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국의 제안은 다르다. 미국의 승인을 기다릴 필요가 없는 유럽형 협력 모델. 이 제안은 한국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그러나 현실은 단순하지 않았다. 한국은 이미 G414 엔진을 기반으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장기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다. 안정적인 공급망이 구축된 상황에서 새로운 엔진으로 전환하는 것은 기술적, 경제적으로 모두 비효율적이었다. 따라서 한국은 현 체계를 유지하면서 차세대 블록에서 독자 엔진 개발을 병행하는 전략을 택했다. 바로 그 틈을 노린 것이 롤스로이스였다. 영국은 한국이 자체 엔진을 완성하기 전 과도기적 파트너로 진입해 공동 개발 경험과 기술 레퍼런스를 확보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 즉, KF-21의 엔진 독립을 도와주는 척하면서 미래 시장의 발판을 만드는 전략이었다. 이 전략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다. 과거 터키의 TF-칸 프로젝트에서도 같은 방식이 시도되었다. 롤스로이스는 터키와 엔진 공동 개발을 추진했지만 기술 이전 비율과 로열티 조건에서 충돌이 발생해 결국 협력은 무산되었다. 일본 역시 GCAP 프로젝트에서 영국과 협력했지만 엔진 개발 일정이 2035년 이후로 지연되는 결과를 맞이했다. 이제 영국은 한국을 선택했다. 이유는 명확하다. 한국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4.5세대 전투기를 개발했고 실제 양산 능력을 입증한 유일한 나라다. 6세대 전투기를 향한 실험이 현실화되고 있는 곳은 오직 사천뿐이다. 영국은 이를 단순한 협력이 아닌 새로운 산업동맹의 출발점으로 본다. 결국 KF-21은 한국만의 전투기가 아니다. 그것은 미래의 글로벌 항공산업의 방향을 바꾸는 실험장이자 동서양 기술동맹의 중심이 되고 있다. 영국이 한국에 손을 내민 것은 약점의 표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현실적 선택이었다. 그리고 이 선택은 전 세계 방산 지형을 근본부터 뒤흔들기 시작했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단순한 군수 생산 체계가 아니다. 그것은 전쟁을 넘어선 산업 전략의 완성형 모델이다. 불과 20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전투기나 전차의 수입국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세계 시장에서 공급국이자 표준 제시국으로 변모했다. 그 변화의 핵심에는 속도, 효율, 통합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가 있다. 한국은 프로젝트 착수에서 시제기 완성, 그리고 양산까지의 기간을 절반 이하로 단축시켰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진보가 아니라 전 산업 구조의 재설계였다. 모든 과정이 민간 기업과 정부의 긴밀한 협력 속에서 진행된다. 즉, 연구 생산 시험 운용이 하나의 생태계로 통합되어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세계에서도 드물다. FA-50의 성공은 그 대표적인 사례다. 폴란드는 1차 계약 이후 불과 1년 만에 기체 인도를 받았다. 유럽의 라팔이나 유로파이터가 보통 5회에서 7년의 납기 기간을 요구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더 놀라운 것은 FA-50이 이미 실전에서 검증된 플랫폼이라는 점이다.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등 다수의 국가가 운용 중이며 유지보수 체계까지 완전히 국산화되어 있다. 이러한 신뢰성은 단순히 저렴한 무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한국은 기술 이전과 공동 생산, 교육 훈련까지 포함하는 토털 패키지를 제안한다. 구매국 입장에서는 단순히 무기를 사는 것이 아니라 방위산업의 노하우까지 함께 사는 셈이다. 이 전략은 개발도상국은 물론
선진국에게도 매력적인 선택지로 부상했다. 폴란드가 한국을 파트너로 선택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들은 단순히 전차나 전투기를 구매한 것이 아니다. 한국의 군수공장을 본떠 자국 내에 생산 라인을 세우고 기술자들을 직접 파견받았다. 이것이야말로 공급망 동맹의 실체다. 한국은 기술과 생산, 인력까지 공유하며 단일 국가가 아닌 연합형 방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반면 유럽의 방산 모델은 여전히 관료적이다. 수많은 하청 구조와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생산 속도가 극도로 느리다. 프랑스와 독일, 스페인이 공동 개발 중인 FCAS 프로젝트는 기술 분담 비율을 두고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영국, 이탈리아, 일본이 함께 추진하는 GCAP 역시 표준 조율 문제로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그 사이 한국은 이미 KF-21의 시험 비행 횟수를 700회 이상 달성했다. 단 한 대의 시제기가 아닌 6대의 기체가 동시에 운용 중이다. 전자전 시스템, 공대공 미사일, 공중금유 시험까지 완료되며 2026년 실전 배치를 향해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 모든 과정이 계획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놀랍다. 한국의 차별화된 강점은 군과 산업의 일체화다. 공군, 환화,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KAI가 하나의 팀처럼 움직인다. 기체 개발에 필요한 부품은 모두 국내에서 조달되며 설계 변경이 발생하더라도 실시간으로 생산 라인에 반영된다. 이는 전투기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피드백 루프를 완성한 구조다. 한국형 방산 모델은 이미 세계 시장에서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다. 과거에는 미국이나 유럽산 무기가 신뢰의 상징이었지만 지금은 한국산이 속도의 상징으로 불린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빠르면서도 싸고 싸면서도 강하다. 게다가 유지보수가 간편하고 훈련 시스템까지 완비되어 있다. 유럽 각국이 이 모델에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현실성이다. 미국의 기술은 뛰어나지만 수출 통제와 가격이 문제다. 유럽의 무기는 품질은 좋지만 생산이 느리고 비싸다. 반면 한국의 무기는 실전 중심적이고 운용 효율성이 높으며 지금 바로 쓸 수 있는 무기로 평가받는다. 영국이 한국의 사천을 방문한 것은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 배움이었다. 그들은 현장에서 KF-21의 조립, 시험, 품질 관리 과정을 직접 확인했다. 그리고 깨달았다. 방산의 미래는 효율과 속도에 있다. 한국이 보여준 시스템은 이제 세계의 교본이 되고 있다. 즉, KF-21은 단순히 한 나라의 전투기가 아니라 세계가 배우고자 하는 산업 모델 그 자체다. 유럽의 방산 체계가 여전히 절차 속에 묶여 있을 때 한국은 이미 하늘을 날고 있다. 보라매의 날개는 이제 산업 구조의 혁신을 상징하게 되었다. 전투기의 심장은 엔진이다. 아무리 뛰어난 항전 장비와 스텔스 기술을 갖추었다 해도 엔진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은 단지 껍데기에 불과하다. 그리고 바로 이 엔진을 둘러싸고 지금 세계는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 KF-21 보라매가 실전 배치를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여전히 완전한 독립형 전투기로 평가받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 엔진 때문이다. 현재 보라매에 탑재된 GE414 엔진은 미국산이다. 그 결과 한국은 ITAR, 즉 미국의 수출 승인 체계에 종속되어 있다. 아무리 한국이 기술을 확보해도 엔진이 미국의 승인 없이는 제3국 수출이 불가능한 구조다. 이 문제는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외교의 문제였다. 실제로 2024년 말 중동과 동남아 일부 국가와의 수출 협상이 ITAR 규제로 인해 지연되거나 취소된 사례가 발생했다. 기술적 완성도보다 정치적 제약이 더 큰 장벽이 된 것이다. 영국의 롤스로이스는 표면적으로는 공동 연구를 내세웠지만 본질적으로는 새로운 시장의 패권을 노렸다. 한국의 항공산업이 급성장하는 지금 그 성공 궤도에 올라타 차세대 전투기 엔진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엔진 산업은 단순히 기계 조립이 아니다. 초고온 합금, 세라믹 코팅, 터빈, 블레이드, 제어 소프트웨어, 정비 시스템까지 포함된 복합 기술 생태계다. 한 번 선점하면 수십 년간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협력이 언제나 순조로운 것은 아니다. 터키의 TF-칸 전투기 프로젝트가 그 대표적 사례다. 터키는 롤스로이스와 엔진 공동 개발을 추진했지만 기술 이전 비율과 로열티 조건에서 갈등이 벌어져 결국 협력은 무산되었다. 수년이 지나도 엔진 독립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프로젝트는 사실상 제자리 걸음에 머물렀다. 일본의 사례도 마찬가지다. 미쓰비시 중공업은 GCAP 프로젝트를 통해 독자 엔진 개발을 시도했지만 영국과 이탈리아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진전이 없었다. 일정은 계속 늦어졌고 결국 첫 시험 비행은
2035년 이후로 미뤄졌다. 일본은 자국 기술력만으로는 6세대 전투기의 심장을 완성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마주했다. 인도의 경우는 더 극적이다. 인도는 LCA 테자스 경전투기를 독자 개발했지만 엔진 국산화에 실패했다. 초도기 생산 이후에도 미국 GE와 영국 롤스로이스의 엔진을 수입해야 했고 기술 이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며 개발 기간은 20년 가까이 늘었다. 개발 비용은 애초 계획의 3배를 넘어섰다. 현재 인도는 또다시 자국산 엔진 프로젝트를 시작했지만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렇듯 엔진 개발은 모든 나라에게 가장 높은 벽이다. 그러나 한국은 그 벽을 정면으로 뚫고 있다. 한국은 이미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중심으로 독자 터보팬 엔진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장기 프로젝트를 병행 중이다. G2414 엔진의 라이선스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도 동시 차세대 블록에서 완전 국산 엔진을 장착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 있다. 이 전략은 매우 현실적이다. 기존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미래를 대비하는 이중 구조. 영국은 이 과도기적 공백을 노리고 파트너십을 제안했지만 한국은 지식재산권과 기술 주권을 철저히 지키며 협력의 경계를 명확히 설정했다. 한국방위사업청 내부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공동개발은 가능하지만 기술 통제권은 절대 넘기지 않는다. 이 한 문장은 한국이 과거의 교훈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금 한국의 항공산업은 단순한 생산기지가 아니다. 그것은 기술 독립을 향한 산업혁명의 최전선이다. G2414를 넘어서는 차세대 국산 엔진이 완성되는 순간 한국은 진정한 의미에서 의자주 국방국가로 거듭나게 된다. 전투기 엔진의 주권을 확보한다는 것은 단순히 한 부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외교의 독립, 산업의 자율, 그리고 국가의 미래를 통제하는 권력을 의미한다. 한국은 이제 그 마지막 퍼즐을 스스로 완성하려 하고 있다. 보라매가 진정한 완전 독립형 전투기로 완성되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항공기술의 승리가 아니라 한국이 세계 군사 패권의 중심으로 도약하는 역사적 선언이 될 것이다. 세계 방산업계는 지금 하나의 이름에 주목하고 있다. 바로 대한민국의 KF-21 보라매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4.5세대 전투기라는 이름조차 생소했던 이 기체가 이제 세계 공군력의 판도를 흔들고 있다. 항공 전문 매체 AEG는 2025년 세계 최강 전투기 순위를 발표하며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 평가는 단순한 속도나 무장량이 아니라 스텔스 성능, 센서 융합, 전자전 대응력, 운용 확장성 등 현대 공중전의 핵심 요소를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그 결과 미국의 F-35와 F-22, 중국의 제-22 상위권을 차지했지만 놀랍게도 한국의 KF-21 보라매가 세계 4위에 올랐다. 이는 단순히 기술 점수의 결과가 아니다. 한국형 전투기가 더 이상 국산 무기의 한계를 상징하지 않고 세계 무대에서 기술력으로 경쟁하는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KF-21은 제너럴 일렉트릭 F-414 엔진 2개를 탑재해 최고 속도 마하 1.8을 기록하며 한국형 AESA 레이더와 전자전 시스템,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정밀 유도 폭탄 등 다양한 무장을 완전 통합했다. 특히 항공금유와 무인기 연동작전까지 확장 가능해 단순한 4.5세대기를 넘어선 하이브리드 전투기로 평가된다. 일본의 도쿄 디펜스 리뷰는 KF-21을 동아시아 전략 구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라고 분석했다. 그들은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기술적 독립성과 확장성을 동시에 확보한 드문 사례라고 평가했다. 또한 미국의 군사 전문지 밀리터리 와치 매거진은 KF-21이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과 공중급유 기능을 완전히 통합할 경우 동북아 공중전의 균형이 근본적으로 재편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러한 평가들은 단순한 칭찬을 넘어 시장의 흐름을 바꾸고 있다. 폴란드, 인도네시아, 필리핀, UAE 등 여러 국가가 KF-21의 구매 의사를 공식 검토 중이며 일부 국가는 이미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한국이 단순한 전투기 수입국에서 벗어 나수출국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이 변화는 한국 방산 역사에서 가장 상징적인 전환점으로 꼽힌다. 과거 한국이 F-16, F-15 같은 외산 전투기를 들여와 조립 생산하던 시절에서 이제는 다른 나라가 한국산 전투기를 수입하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KF-21의 등장은 세계 공중전의 기준을 다시 쓴 사건이었다. 이제 전투기의 경쟁은 단순한 속도 싸움이 아니다. 누가 먼저 보고, 누가 먼저 대응하며, 누가 더 많은 정보를 통합하느냐가 승부를 가른다. 한국의 보라매는 이 새로운 시대에 완벽히 부합한다. 한국형 전투기는 단지 기계가 아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의 연구, 설계, 시험, 그리고
실패의 축적 위에 세워진 하나의 국가적 의지다. 수많은 해외 전문가들이 불가능하다고 평가했던 초음속 돌파, 스텔스 영상 설계, 레이더 통합, 공대공 미사일 시험, 그 모든 것을 한국은 현실로 만들어냈다. 지금 세계는 한국을 향해 묻고 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해냈는가? 한국의 대답은 단순하다. 우리는 기다리지 않았다. 바로 그 철학이 KF-21의 DNA다. F-35가 네트워크 중심전의 상징이라면 KF-21은 현실적 5세대기의 상징이다. 가격은 절반, 성능은 동급, 유지비는 세계 최저 수준, 전투기의 새로운 표준은 이제 한국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KF-21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전투기가 아니다. 그것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차세대 공중 플랫폼이며 기술 독립의 상징이자 자주 국방의 상징이다. 한국이 하늘을 지배하겠다는 선언은 이미 현실이 되었다. 세계의 전장은 또 한 번의 세대 교체를 앞두고 있다. 6세대 전투기 시대가 열리고 있지만 아직 그 정의조차 명확하지 않다. 유럽의 FCAS, 영국과 일본, 이탈리아의 GCAP 모두 미래형이라는 이름 아래 경쟁하고 있으나 실물 기체조차 완성되지 않았다. 기술 분담, 예산 갈등, 일정 지연, 모든 프로젝트가 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다. 반면 한국은 다르다. 한국은 현실을 택했다. 아직 6세대의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실현 가능한 진화형 모델이라는 전략을 선택했다. 바로 KF-21 블록 3다. KF-21 블록 3에는 완전 내장형 무장창, 전파 흡수 구조재, 그리고 메타물질 기반 스텔스 기술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단순한 성능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5세대와 6세대의 경계를 넘나드는 기술적 도약이다. 또한 유무인 복합 운용, 즉 티밍 체계가 병행되어 전투기와 무인기가 하나의 작전 단위로 움직일 수 있게 된다. 국내 연구진들은 이미 전파를 흡수하는 신소재와 구조체 개발에 성공해 국제 학술지에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메타물질 전파 흡수 패널은 세계적 관심을 받으며 실제 시험 결과에서도 미국과 유럽 수준에 근접한 성능을 입증했다. 한국은 또한 컨포멀 안테나 기술을 독자 개발했다. 이는 전투기 외피와 완전히 일체화되어 스텔스 성능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통신 및 데이터 링크를 유지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이다. 미국과 일부 서방 국가만이 보유하던 이 기술을 한국이 확보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발전이 아니라 자립 선언에 가깝다. 이러한 기술 진보는 우연이 아니다. KF-21 프로젝트는 이미 초창기부터 미래 확장성을 전제로 설계되었다. 즉, 지금의 블록 1과 블록 2는 시험대이자 블록 3을 향한 디딤돌이다. 한국은 완전 스텔스화뿐 아니라 무인 전투기, 초음속 순항미사일, 그리고 전자전 네트워크 통합까지 시야에 두고 있다. 이제 한국의 목표는 단순한 전투기 생산국이 아니다. 자주적 항공산업 강국이다. 과거 일본이 수십조 원을 들여도 완성하지 못한 독자 전투기 엔진과 스텔스 기술을 한국은 불과 10년 만에 현실로 만들었다. 일본의 F3 프로젝트가 미국 기술 없이는 움직일 수 없던 것과 달리 KF-21은 모든 과정을 자국 기술로 통합하고 있다. 현재 일본의 GCAP 프로젝트는 2035년 이후 실전 배치로 계획되어 있지만 그조차 불확실하다. 개발 파트너 간의 기술 이전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본 내부에서도 예산 부담이 폭증하며 회의적인 시각이 커지고 있다. 반면 한국은 계획보다 앞서 시험 비행을 마치며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6세대 전투기 기술에 근접하고 있다. 이제 세계의 군사 전문가들은 묻는다. 다음 세대의 하늘은 누가 지배할 것인가? 그 대답은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다. 미국이 기술의 정점을 지키고 중국이 양적 팽창을 노린다면 한국은 혁신과 현실의 조합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다. 보라매는 더 이상 시제기가 아니다. 그것은 한 세대의 상징이다. 한국이 세계 항공산업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알리는 깃발이다. KF-21의 비행은 단순한 기술 시연이 아니다. 그것은 국가의 자존심, 산업의 독립, 그리고 미래의 선언이다. 하늘을 가른 그 한 줄의 궤적은 한국이 더 이상 어떤 나라의 그늘에 있지 않다는 증거였다. 그리고 지금 한국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다음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블록 3의 스텔스 기체, 국산 엔진, 유무인 복합 작전 체계, 모든 것이 현실이 되는 날, 세계는 또 한 번 놀랄 것이다. 그날 인류는 이렇게 기록할 것이다. 6세대 전투기에 문을 연 나라는 미국도, 중국도 아닌 대한민국